우리 김미아 선생님 뵐 수 있는 건가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뭐 방송, 요새 제가 교통방송 라디오 저녁에 네.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 생방송하고 있거든요. 매일 프로그램. 네.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또 뭐 가끔 행사 이외에 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죠. 거의. 그러시구나. 그럼 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여기 용인 내려와서 산 지가 10년 됐고요. 네, 저희 친정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신갈이에요, 신갈. 예.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이 들면 용인에 내려와서 좀 살고 싶다 해서 제가 내려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기 농부님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 농부님들이 뭐 누님 하고 저도 뭐 형님하고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착해요. 예. 농부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제가 이제 화려한 무대에서 있었으니까 네. 또 이렇게 흑하고 함께하는 이런 순수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뭐 아니나 다릅니까? 해보니까 참 순수한 분들이 좋아하면서 웃는 모습 보고 감동하고 이게 또 거짓 없이 농사 짓는 모습 보고 감동하고. 그렇죠. 이게 네, 땅이 아무래도 힐링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흙 만지면서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방송 활동 하시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 많이 하셨는데 막판에 이 괴롭히는 이 쓰레기 같은 무리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니 마음고생은 안 했어요. 그냥 하여튼 저는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즐기는 편이에요. 상황을.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장난은 걸었지만 마음고생은 안 하신. 네, 지금 굉장히 뭐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대인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돈도 생기고요. 자꾸 법에다 건바이 건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돈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기간은 길어지고 한 1년, 2년 막 어떨 때는 3년 막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또 현찰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되게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드리면서 축하받은 일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모 씨가 우리 그 김미아 선생님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에서 잠깐 봤지만 과정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변희재 씨가 논문만 가지고 시비를 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랜 기간 한 10년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 저는 사실 종북이라는 말을 뭐 요즘 들어서 뭐 하도 흔하게 쓰니까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친노라는 말을 저는 뭐 친노가 아니에요. 늘 뭐 말씀드리듯이. 그러게요. 친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친노는 즉 뭐 종북이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로서 기사에 반복적으로 쓰고 논문 문제도 역시 제가 학교에서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도 받았고 그러한 기사를 쓰므로 해서 제가 법원 가서 1심에서도 제가 이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에 해당한다 이런 그 판결문을 받았는데 변희재 씨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한테 편한 방향으로 해석을 법원의 판결문을 해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막 그것이 표절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법원도 못 믿고 학교도 못 믿으면은 어디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와 법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변희재 씨는 계속해서 자기는 표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선거 공보에다가도 그 내용을 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저는 학교에서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제가 석사를 끝내서 학위를 인정을 받았고 학교에서요. 네. 지금 이제 박사를 수료했어요. 과정을 끝냈어요. 예. 제가 만약에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학교에서 판정이 났으면 박사를 끝내질 못하죠. 그렇죠, 못 주죠. 네,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정말 허위 사실을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이 공보물에다 적시를 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냐 이 부분을 또다시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바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되면 이 사회에 바른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만이 아니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 네. 혹시 저 스스로는 매우 좀 힘들고 하여튼 그런 일이에요. 네. 그러나 끝까지 저는 이런 사회에 정말 그 망치 부인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망치는 분들은 혼 좀 내줘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혼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네. 법에다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들락날락 하게 되니까 정이 드네요. 법원의 샛길도 잘 알게 됐고요. 그렇죠. 빨리 늦었을 때 뒷길로 가는 방법 뭐 그런 걸 아주 뭐 익히게 됐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늘 제가 네. 주차하는 공간이 따로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높으신 분이네. 저는 법원 안에는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늘 바깥에 대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북부지원은 새로 지어갖고 주차 공간이 좀 넓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지금 변희재 씨 판결이 난 거죠? 오늘 났습니다. 오늘. 어제 났습니다. 어제.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렸는데. 네. 하여튼 변희재 씨가 항소를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기대서 부대 항소를 했었는데. 네. 이건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했었는데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가 처음에 1심 때는 변희재 씨의 편집장이 왔었는데 네. 2심 고법에다가 할 때는 편집장이 빠지고 이제 변희재 씨와 미디어 워치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거의 뭐 1년이 다 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 별말이 없다가 예. 이번에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발견을 하셨는지 이것은 이거 소송하는데 적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1심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1,300만 원은 제가 확보를 한 거고요. 네. 변희재 씨가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그 변희재 씨가 김미아 씨가 표절을 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친노 좌파 종북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네, 친노 좌파 종북 표현과 더불어서 네. 표절 시비까지 걸었던 것이 명백한 네. 명예훼손이다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 그 네. 1심 판결에서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변희재 씨가 억울하다 이러면서 항소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 1심은 이제 그 미디어워치 편집장을 대상으로 해서 1심을 승리를 얻으셨고 2심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선정 당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법원에 다녀보니까. 그 말은 뭔가요? 변희재 씨나 미디어워치 쪽에서 우리는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을 당사자로 내워서 싸울 겁니다 하는 당사자를 선정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편집장이 당사자였는데 네. 그렇다면 2심에서도 그 편집장이 당연히 당사자여야 되는데 네. 2심은 변희재 씨가 항소를 할 때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로 했거든요. 그쪽에서 바꾼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항소할 때 선정 당사자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1년 다 지나서. 네, 각하. 그래서 네 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네. 하는 거고, 이제 대법원으로 만약에 변희재 씨가 또 억울하다 그러면 가게 되는 건데, 네. 저조차도 사실은 뭐, 액수 면에서도 그렇고, 네. 예, 여러 가지에서 또 억울한 부분이 있고, 변희재 씨가 매우 많이 그런 건을 썼기 때문에, 기사와 네. 네. SNS상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건 바이 건으로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변희재 씨와 다퉈보겠다. 내가 정말 종북인지 정말 친노인지를 변희재 씨는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네, 밝혀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 공보물에 관한 것은 관악을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관악경찰서로 가서 제가 내일 형사고소를 할 거고요. 이야. 그 전에 SNS에다 올린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변희재 씨가 판단을 받을 거고, 100여 건이기 때문에 100건이 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그 취급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곧 또 뭐 소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변희재 씨가 대법원에다가 내지 않는 한은 하여튼 종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기사와 그 다음에 쓴 SNS 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먼 길이지만 하여튼 즐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정말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억울한 건데. 네. 오히려 왜 괜한 코미디언을 웃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웃기지도 못하게 이렇게 망치 부인이 요새 더 웃기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 김 선생님 지금 굉장히 사실 어이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상식의 시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어이없는 일을 지금 당하시면서 참 저 같으면 제가 짜증이 나서 다 접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은데 도리어 이렇게 소농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소통하고 정말 흙 속에서 이 치유를 얻으시고 그러면서 건 바이 건 너 한번 이렇게 그래 우리 한번 다퉈보자 이 여유 있는 자세 이 농부님들이 주신 여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온 게 이게 무슨 귀양살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 시골에서 농사 짓다 그러니까, 김미화 귀양 같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에서 도리어 에너지를 얻고, 그걸로 지금 이 불의한 놈들을 하나하나 지금 손봐주고 계시는, 예전에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싸우셨다면, 이제 이 현장에서 직접 손봐주시는 모습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네. 혹시 이렇게 좀 더 나아가서 이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한번 호령을 하신다든가 바로 잡아 보시겠다든가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국회의원은 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이 사회에 웃음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런 웃음을 찾기 위해서 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항상 재미있는 아줌마로서 이 사회에 또 쓴소리도 할 수 있게 좀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네, 우리 카페 홈이 찾아가서 응원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김미화 선생님의 이 투쟁에 많은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저도 쓰리랑 부인한테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시고. 아닙니다. 저도 한번 홈이를 찾아뵐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살아. 네, 감사합니다. 예. 들었지? 자,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꾸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꿈을 꾸신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얼떨떨합니다. 제가 진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한 게 맞나? 네.
우리 과거에, 그니까는 한 90년대? 예, 90년대에 그 김미아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그우먼 중에서 김미아 씨는 독보적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예. 가령 이제 김미아 씨나 박미선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개그계에서 뭐 양대 산맥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박미선 씨는 개그맨에서 이제 그 전문 MC 쪽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김미아 씨는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 2000년대에는 이제 이 시사 쪽에서, CBS 시사 프로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이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나, 개그맨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설마 뭐 김미아 씨가 무슨 정치 방송을 하겠어? 라고 했지만,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솔직하게 그 상대방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하시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솜씨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2000년대의 라디오 방송인 중에서 사실은 막 오프라 윈프리?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참 모았던 분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제 기억에는 아마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CBS에서 하여튼 낙마를 시켰어요. 지금 CBS 2시인가 10시인가 원래 고정 프로에서 내쫓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CBS가 아니라 무슨 다른 방송사에서 하여튼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CBS로 와서 방송을 했다.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이유 없이, KBS가 MBC에서 MBC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CBS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시사방송을 진행하시다가, 지금 이제 방송 활동을 전부 다, 대부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이제 농부들, 그러니까 이, 홈이라는, 이 새로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예. 그니까 이제 그게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방송가의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뭐 김미아 씨, 뭐 김재동 씨, 윤도현 씨 이런 사람들이 막 프로에서 내보내졌잖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래서 그 프로들이 다 죽었다고. 예.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미아 씨 같은 경우 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전에는 못했던 일이죠. 변모 씨가 10년 동안 괴롭혔다며. 친노 종북이라고. 옛날에 방송할 때 바쁠 때는 그냥 개무시 하시다가 요즘에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 과거부터 10년 동안 하신 거 하나하나 지금 건발건으로 하나하나 바로잡고 계신다는. 예. 우리 김미아 선생님 너무 멋진. 예. 사실 이렇게 이 언더그라운드에 망치부인이 있다면, 예, 이 온더그라운드? 예, 이 라디오 방송계에 우리 망치부인보다 더 유능한 우리 뇌가 섹시한, 김미아 씨. 김미아 선생님 지금, 용인에 있는 호미 카페 검색해 주시고요. 거기 가면 그 지역 농부님들이 정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경작하신 농산물 듬뿍듬뿍 사실 수 있다니까, 예, 주말에 한번 데이트 어떠실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깜짝 데이트, 김미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미아 선생님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카페 호미, 예, 순학질 여사의 호미 카페, 다음 카페도 있군요. 예. 이 순학질 여사라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호미 카페를 운영 중이신 김미아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왠지 저도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막 짜증났던 게 조금 가라앉는 것도 같고, 인터뷰 한 동안에 열이 안 났어요. 네. 김미아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3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3시 12분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 같이 들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뭘까요? 예.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자원외교 국정조사 왜 용두사미가 됐나? 최대 국부 유출 사건.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 국정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5인방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여당 간사로 임명할 때부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예측대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MB 자원외교 5인방 왜 청문회조차 못 내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직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그렇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로 끝나면서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사실상 역할이 끝났습니다.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그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은 채택하지 못했고요. 오늘까지 정인 채택이 안 되면은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문회가 없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가 국정조사 기일 연기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주일이 지날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특위활동이 끝난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네요. 네. 뭐 이 수십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국정조사 그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른바 MB 자원외교는 민간 부문까지 합쳐서 40조를 투자해서 35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사업이 388개에 이르는데 이 중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마무리된다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국정감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가 이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친이익의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여당 간사로 지목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예. 그리고 2009년 강릉 지역 재선거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공천했다면서 지금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최한 친이계 송년 모임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이명박 대선 캠프의 안국푸름 출신인 조혜진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차출했습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이 조 의원도 지난해 연말 친이계 송년 모임에 참석했죠. 권성동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도 자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이 국정조사 경험이 많은 데다 스스로 여당 간사를 자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친이계였던 권성동 의원이 국정조사를 어떤 의미에서 방해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당 간사로 권성동 의원과 카운터 파트너였던 홍영표 의원은 청문회 성사를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애초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에 뜻이 없었다. MB정부 법무비서관 출신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순간 국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예. 홍 의원은 권 의원이 이명박 지키기에만 올인해서 국정조사 활동을 하는데 말이 안 통했다. 솔직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라도 2단계 청문회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5인방 중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정말 너무하다. 국정조사인데 여당 간사로서 아직도 자신이 검사인 줄 알더라. 예. 처음 기관 보고 때 전직 사장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부터 국조특위를 깨려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핵심 5인방을 부르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외교 문제 이게 네. 당군인의 최대 국부 유출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따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의 명단을 제가 하나하나 소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선으로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 둘 다 친이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김상훈 의원, 김태흠 의원,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 의원입니다. 이들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외면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지난해 국정조사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예. 국조특위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 기가 막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원외교 국부 유출은 범죄다. 이런 걸 덮어두고 단 한 명도 고발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넘어가자는 건 범죄 행위라면서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무능했다. 네. 어떠한 이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는 핵심 증거를 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를 저도 질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가스공사의 경우에 자산이 30조 원이나 되고 예. 부채가 37조 원이다.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따지라는 것은 사실 힘들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원 3사의 기관 보고가 끝난 뒤에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청문회는 없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공기업 관계자들이 술을 마시고 만세를 부르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나 정말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그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었나요? 회계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런 100일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전모를 파헤친다는 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건 미리 파악된 정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한편 또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왜 청문회에 세우지 못했습니까? 청문회가 불발된 이유 중 두 번째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한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예. 캐나다의 애물단지였던 정유회사 하베스트 나라의 인수로 5년 만에 1조 7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이 지난 1월에 강용원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2년에는 강용원 사장을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문제는 강 전 사장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의 지시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유공사의 한 중견 간부에게 들은 얘기인데 강 전 사장은 이건 계약할 수 없다 하면서 캐나다 현장에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사장이 대신 서명을 했고요. 강 사장은 최경환 장관에게 몇 차례나 불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베스트가 뭔지 날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또 강 사장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죠. 예. 그리고 당시에 석유공사가 아닌 지식경제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지경부 차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 사장과 최 부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청문회에 들어서 따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결국 박근혜 정부도 내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 사실 자원외교 5인방을 모두 따져야 하지만은 최경환 부총리만 해도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예. 말씀드릴수록 좀 답답하네요. 네. 자, 무산됐던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이제까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막 무슨 미친년 널뛰듯이 자원외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물론 자원외교가 나왔어.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권선동이가 이명박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으면 문재인 나와라 이런 거야. 그래서 깽판을 쳤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는 자원외교하고 무관한데 왜 나를 오라는 거냐. 어쨌거나 나와라 하면서 문재인이 안 나오면 이명박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문재인이 나는 그 당시에 자원외교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뭘 증언하라는 얘기냐. 그래도 나오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 테니까 저기 이명박도 나와라 그랬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하고 문재인하고 급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명박하고 문재인은 급이 다르다 그러면서 문재인 나와도 이명박 못 나간다고 깽판을 친 거야. 그러고 있던 와중에 누구 이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자원외교 문제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지금 자원외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언론이 이 개새끼들이 진짜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완구도 겁이 났지. 그래서 감사원도 실토했잖아. 지금 자원외교 문제 여러분 싹 지나간 뉴스예요. 성완종 뉴스에 덮인 뉴스인데 성완종 자살 전에 나왔던 뉴스야. 뭐가 있냐. 자원외교에서 손실액의 90%는 그러니까 자원외교에 투입된 돈 손실액이 아니라 투입된 돈의 90%는 이명박 때였다. 감사원 발표. 이완구가 이대로 안 된다. 그 자원외교에 대해서 전부 다 철저히 조사를 해라 이러면서 지시를 내려. 그래갖고 감사원이 발표한 게 있어. 감사원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자원외교에 투입된 돈의 90%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왜냐면 권성동이 계속 뻥을 까고 있었어. 그 자원외교는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걸 이명박이 받기만 한 거고 이명박 책임이 없다고 계속 뻥구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완구가 제대로 조사하자고 한마디를 했고 감사원에서 지금 이 실패 주범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이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야. 그 날짜 봐봐. 그거 나오고 며칠 뒤에 성완종이 막 떠. 성완종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갖고 성완종 경남 기업에 대해서 칼을 대라 막 이런 뉴스가 나와. 그래서 갑자기 자원외교 얘기 쑥 들어가고 성완종 막 몰아간 거야. 그러니까 성완종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친이냐? 나는 친박이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별로 인터뷰에 안 떴어. 언론에서 안 다뤄줬어. 그리고 야 성완종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명박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 얘기를 성완종 하나 잡기로 막 몰아간 다음에 성완종이 자살을 하면서 친박 핵심 8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중에 돈 준 애들 5명은 돈 줬다는 것까지 액수까지 적어놓고 죽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이번에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이완구가 죽일 놈. 그래갖고 모든 문제를 이완구한테 책임을 물어갖고 이완구 하나 사퇴시키고 덮으려고 그래.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권성도이가 반대하면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야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부분에 있어서 무능했다. 이게 지금 언론의 주장이에요. 내가 볼 때 자원외교에 투입됐던 야당 의원들이 뭔가 목숨을 걸지 않았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억울하다고 자기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맨 권성동 목소리만 나오고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안 나왔어요. 물론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있겠지. 우리도 입장 발표했다. 그런데 언론에서 안 다뤄준 거다. 나한테라도 전화를 하지. 이명박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라도 전화를 하지. 그럼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도 전화 안 하고 언론이 안 다뤄준다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조중동을 끊어야 돼. 맨 조중동만 보고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다뤄주냐 안 다뤄주냐 보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무능하다는 욕만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조중동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 망치부인 방송이야. 미안해. 아니 내가 영향력 있는 방송이 아니면 왜 종편에서 날마다 나를 씹겠어. 안 그래? 아니 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방송도 아니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데 종편 10대 뉴스에 들어가겠어? 아유 나 깜짝 놀랐잖아. 아유 종편 무슨 뉴스 10대 뉴스에 내가 들어갔더만 그냥 나의 월요일 방송이 종편 10대 뉴스에 들어갔어. 그게 뭐야? 지금 망치부인의 영향력이 내가 볼 때 종편보다 크다고 봐요. 지금 야당은 잘 모르고 있는데 내 말 맞지? 그지?
아니 내 방송에 영향력이 없으면 왜 종편 애들이 날 벌써 다룬 게 한 달 새에 한 달에 4-5번 다 종편에서 나왔어.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 영상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지금 종편도 망치부인 방송에 신경 쓰고 지금 한나라당도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망치부인 방송에 신경 쓰는데 야당 의원들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거야. 자원외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이 반대해서 못했다. 그럼 권성동이 반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리면서 야당 의원들이 뭔가 행동을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했어?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욕먹지. 의지가 없어 보인 거 아니야, 의지가. 이 자원외교 야당 의원들, 좀 추적 좀 해봐야 되겠어. 뭐 했나? 예. 자,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내가 그랬잖아. 화요일 그랬던가? 화요일 방송에서 그랬던가? 핵심은 이명박 자원외교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막 터트리면서 이명박 자원외교를 덮고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왕구 하나 잡아서 제끼고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뻥까는데 웃기지 마라. 지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자원외교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서도 그분의 봄나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의 봄나들이 이명박이 4대강 가서 쇼한 거 보여주면서 이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이명박 자원외교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권영철 기자 수첩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아까 기자회견을 하더만. 그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뭐라 그랬냐? 국정조사에서 많은 한계를 봤다. 그러니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아까 들었어요? 내가 그 문재인 선수의 인터뷰를 전체를 다 못 듣고 부분만 들었는데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장면 거기서 특검에 대한 2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자원외교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친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그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이가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자원외교 특검을 방해한 권성동이가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또 물타기를 하면서 성완종이 특별사면 받은 거, 성완종이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뭔가 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물타기를 지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아까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타기를 중단하라. 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증거 있으면 까봐라.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야당이 무슨 성완종에게 돈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근거 없는 물타기 중단하고 받은 거 있으면 증거를 까라. 오늘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물타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 국정조사하고 친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얘네들이 언론이 지금 이제 종편하고 KBS, MBC, SBS가 막 성완종으로 막 설레발을 치다가 이왕구 하나 자른 걸로 대충 여기서 덮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신나고 봄나들이 간 거 아니에요? 아 이대로 이제 정리됐나 보다. 아마 권성도이가 보고를 했겠지. 국정조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른 뭐 이러면서 보고했나 보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죠? 예. 자, 우리 그 문재인 당대표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뭐라 했어? 우리 국민 냄비 아니라고. 가마솥이라 그랬잖아. 뭐 금방 다 잊어버릴 줄 알았지? 그건 니네 바램이고. 예.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특검을 수용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돈 정치와 결별한 것은 착각이었다며 최근의 친박 게이트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 정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 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 바란다며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할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 의혹과 관련해선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서 안 된다. 사면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게 바란다며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박 대통령에게 답변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당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겠다. 두려움 없이 돈 정치, 부패 정치 청산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그 전쟁의 핵심 상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완구 사태로 마무리 지으려는 새누리당에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싸움을 건 거예요. 예.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그 대충 마무리하려는 자원외교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자원외교 문제를 성완종 구속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쟤네들 했을 거라고. 그런데 성완종이 확 죽어버리면서 그 친박 핵심의 리스트를 터뜨렸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요걸 갖다가 이완구 사태로 마무리를 하자는 게 쟤네들의 계산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사 하나 찾아주실래요? 아니야, 내가 찾을게요. 이완구 하나로 끝나면 안 돼. 이완구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국일보 읽어드릴게요. 잠깐. 난 솔직히 아까 팩트TV 보면서 좀 그랬어. 역시 문재인이야, 문재인 멋있어. 근데 물어봤어.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 하냐고. 대답을 못해.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핵심을 정리해서 어떻게 전파할 건가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문재인 너무 멋있어요. 정말 눈빛이 달라졌어요. 카리스마 있어요. 제가 그러지 좀 말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고. 문재인이 너무 멋있어요. 문재인 뭐라고 얘기했냐고. 예. 멋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말의 핵심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충할 건 보충해주고 덧붙일 거 덧붙여주고 그리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응원할 거 응원 똑바로 하고 그래야 진정한 지지자지. 아니 무슨 아이돌 팬도 아니고. 이완구 때문에 잊혀진 7인 그들의 운명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요거 중요한 기사예요. 여러분 이번 이 기사 널리 같이 봐야 될 기사예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사퇴는 파문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만 모두 8명.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화살은 이제 나머지 7인에게 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나머지 7인에게 화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덥자는 거 아니야? 이 총리의 진퇴 세간에 관심이 쏠려있던 사이 나머지 7인의 행보는 어땠는지 돌아봤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도피성 외유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가장 시선이 집중된 인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마지막 통화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뒷돈을 건넨 장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시절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재임 중 성 전 회장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그의 해명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김 전 실장의 자택이 있는 평창동 주변을 배회한 흔적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이 1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더해졌다. 김 전 실장이 20일 귀국하면서 출국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사건의 주요 관계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쇄도했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 초반 관심이 집중됐던 또 다른 인사는 홍준표 경남지사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유일한 친이계 인사인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홍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시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홍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 잘 봐봐. 홍 지사의 밑에 있던 사람 중에 홍 지사의 밑에 있던 사람 중에 홍준표가 돈 받았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돈 받았다라고, 홍준표가 돈 받았다라고 인정한 밑에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홍준표의 전 측근이 돈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다. 그 얘기 나왔었잖아.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경남기업 부사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금품 전달 혐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아니다. 이거는 경남 쪽에서 돈 준 사람이구나. 미안. 홍 지사가 부인을 했는데 이 경남기업의 부사장이 자기가 홍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번 홍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살아있는 거야. 다른 사건은 만약에 그 돈을 준 사람이 이 성완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성완종이 직접 줬다 그러면 증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번 홍준표는 경남기업 부사장이 자기가 줬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밖에도 홍준표 밑에 있던 측근이 돈 받은 거 맞다라고 시인한 것도 있어요.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홍 지사 측근 계좌에서 1억 수수를 확인했다는 등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미 검찰이 홍 지사 측근 계좌에서 1억의 그 수수가 확인됐다는 얘기야. 이를 반영하듯 홍 지사는 지난 21일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불편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국 홍 지사는 22일 오늘부터 말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총리 사퇴 이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7인 중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는 데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 그 다음 정치 생명의 기로에 선 홍문종. 얘죠.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 그랬던.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파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 1원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18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 홍 의원이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성 전 회장이 건넸다고 하는 2억 원이 지난 12년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데 있다. 검찰의 수사가 대선 자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홍 의원의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휘발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홍 의원은 본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연구해보겠다라고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홍 의원의 정치 생명도 백척간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예. 아,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완구였구나. 죄송해요. 목숨을 내놓겠다는 게 이완구였고, 아, 홍준표는 그냥 정계만 은퇴하는 거구나. 이완구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구나. 이완구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홍문종은, 정계를 은퇴해야 되고, 그런 거구나. 예. 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자, 이게 이병기래. 잘 봐둡시다. 예. 이게 누구냐? 한 발 물러서 있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성 전 회장 입장에서 내가 구명 요청을 거절해 섭섭했을 것이다 라며 로비가 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라는 개뻥을 이정은이 이 차례에서 또 한번 쳐줬잖아요. 예. 성 전 회장 자살 전의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또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서도 이 실장의 이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완종 파문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이 실장과 14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실장과 성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다. 이 총리 사의 표명 이후 타깃이 이 실장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설득을 얻는 이유이다. 그 밖에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이 총리의 진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는 대표적 인사들이 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역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7억 원을 건넸다고 돼 있는 허 전 실장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으로 지목했다는 점과 맞물러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성 전 회장이 3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 시장이나 2억 원을 건넸다고 한 서 시장도 절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몸을 바짝 숙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홍문종 의원과 함께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자칫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하겠어? 뭐 하겠냐고. 박근혜 대선 자금 수사까지 검찰이 뭐 해야 말이지. 예. 그죠? 예. 어쨌거나 자, 성완종 죽고 이완구 사퇴했다고 대충 넘어가자? 꿈 깨라. 망치 부인은 이제 세월호 일주기 행사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관심사는 성완종 리스트야. 나는 이렇게 봐. 내가 뭐 대한민국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아니지만 망치 부인이 대한민국의 가마솥 여론 조성에는 하나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숟가락 하나 얹은 건 아니냐? 왜? 니들이 덮고 싶을 때, 잊어버리고 싶을 때 꼭 다시 들고 나와서. 나는 요즘에 이런 얘기, 왜 세월호 그만하고 저기 천안함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방송한 적 있냐? 천안함 4년 방송했잖아.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참 뿌듯해. 나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어. 천안함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방송해 본 적 있냐? 4년 했어. 4년 동안 줄기차게. 날마다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나야. 자, 이제 세월호 1년밖에 안 했어. 앞으로 3년은 더 해야 천안함만큼 방송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세월호 끝난 다음에도 성완종 리스트 방송 나오나 보자. 자, 여러분. 지금 종편 KBS, MBC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보도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KBS, MBC 종편은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확 줄지 않았어요? 지금 이완구가 사퇴하면서 대충 덮고 가자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성완종 사면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죠? 성완종 사면 얘기하지.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얘기해? 아니 성완종 리스트 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가 세월호 끝난 다음에도 이 8명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그리고 8명 구속시키면 내가 방송한다 쉬겠다 그랬잖아. 그죠?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저 7명에 대해서는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뭐 사면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네가 나더러 음모론 그런데 그거야말로 니네 음모론이야. 자, 여기서 정두원. 그렇죠, 파츠맘님. 어우, 내 생각을 읽었나봐. 아닌데. 왜냐면 내 방송이 나가고 몇 초 뒤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마치 내가 바랬던 기사인 것처럼 딱 우리 파츠맘님이 기사를 갖고 오셨어요. 예. 아, 이거 아닌데. 저기 주소가, 잠깐만요. 정두원. 자, 권성동이 지금 뭐 친노 핵심 인사가 사면에 개입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야, 정두원이 누구야? 새누리당 의원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원. 얘가 옛날에 이명박 비서실에 있었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이명박 비서실장 출신인가? 하여튼 청와대에서 이명박 가까이서 일했던 애야. 이명박 측 핵심 인사가 성완종의 사면과 공천을 챙겼다. 예. 자, 봅시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맞지? 이명박의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정두원이 이명박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말했다고 2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의 로비를 받고 2차 특사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증언이다. 예. 그죠? 예, 뭐요? 노무현 정부에서 성 회장의 로비를 받고 특사를 단행했다라고 뻥 까다가 이명박 비서실장이 아니래잖아, 임마! 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면 대상을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며, 한 번 핵심 인사가 찾아와 공천을 달라는 성완종을 어떻게 주저앉혀야 하느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 단행된 성완종 2차 사면은 MB의 인수위원회 의중이 반영됐다는 전해철 의원 등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일치하는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권선동,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전 의원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 먼저 2007년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인 보좌역으로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두원 의원과 상의부터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 직후를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24일 대통령 인수위 7개 분과 1개 특위로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12월 31일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완종 전 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 TF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렇죠. 이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를 했구만. 딱 티가 났네. 그 다음에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기사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드러난 권성동의 거짓말. 예. 그게 뭐냐면, 권성동이 성완종이 인수위에서 2, 3일밖에 일 안 했다. 바로 비리 전력 때문에 잘렸다라고 뻥을 깐 거야. 근데 그게 뻥이었던 게 또 들통났잖아. 그 팩트TV에서 났더만. 팩트TV에서 과거의 그 당시 기사를 찾은 거야. 1월달 연합뉴스 기사 에 보면 1월 24일에 보면 성완종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인수위 활동한 거,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거 기사에다 나오더만. 예. 권성동 거짓말 반나절 만에 들통. 오케이. 자, 권성동 지역구 구민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자,
권성동 거짓말 반나절 만에 들통. 권성동 성완종 인수위에서 2, 3일 만에 사퇴. 당시 언론 보도들은 달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성완종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에 임명된 뒤 비리 전력이 드러나 2, 3일 만에 강제로 자문위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증언과는 달리 MB 측은 성 전 회장 사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MB 인수위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인수위원회 비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성완종 회장을 임명하고 불과 2, 3일 만에 비리 전력자라고 해서 사퇴를 시킨다. 강제로 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만약에 성완종 의원이 MB나 MB 측근이랑 가까워서 MB 측에서 사면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퇴를 2, 3일 만에 시키겠나? 말이 안 되죠 라며 거듭 MB 측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2, 3일 만에 잘랐기 때문에 MB 측근이 아니라고 뻥을 깐 거야. 근데 권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성 전 회장이 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이 2007년 12월 31일이니까 2008년 1월 2일이나 3일에 자문위원직을 박탈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2008년 초 언론 보도들을 보면 권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성 전 회장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유지하며 주도적 활동을 했다. 성 전 회장이 자문위원에 임명된 지 12일 뒤인 2008년 1월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적 인수위원회는 그날 서울 종로구 개동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홍문표 경제 2분과 위원을 비롯 성완종 자문위원, 박규석 자문위원, 블라블라 등등이 참여했다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대전일보도 대통령직 인수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해양수산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100여 명 참석했다. 대전일보는 특히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성완종 인수위 자문위원이 태안지역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명박 당선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성 전 회장이 간담회를 주선했으며 간담회 결과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반나절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반나절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지랄 연병들을 하면서 어쩔 거야? 이명박 자원외교 권선동의 방해로 지금 제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권성동은요 국회의원직 박탈시켜야 돼요. 권성동은 국회의원직 제명해야 돼. 지금 국민 혈세를 100조 원 가까이 날려먹은 사건이야. 현재까지 밝혀진 게 27조 원이냐? 27조 원이 들어갔고 34조 원이 더 들어가야 돼. 심지어 IS가 점령한 지역에 거기에다가도 앞으로 3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돼. 이득이 없는데 1달러짜리 회사를 몇 천억에 샀어 이명박이. 그런데 그 조사를 권성동이 막았어. 그러면 그 몇십조 원 강원도민들이 다 물어낼 건가? 권성동 지역구 어디야? 권성동 지역 구민들이 이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에 다 물어낼 건가? 전 재산 팔아서? 거기 강릉 다 팔아도 그 돈 안 나와. 강릉 시민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볼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까먹은 돈 수십조 원을 강릉 시민들이 물어내시든가 아니면 권성동 손을 보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권성동 제명을 시키든가 아니면 새누리당 너네 재산 팔아서 이명박 그 자원외교 니네들이 물어내든가. 새누리당 전 재산 팔아가지고 너네 재산 팔면 될 수도 있겠다. 이명박이 해먹은 돈 그거 수십조 원 니네 돈으로 물어내든가 권성동 제명시키든가. 자, 그러면서요 제가 화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방송 제가 긴급방송 하면서 씨발 하루종일 라디오를 들으니까 천정배 정동영만 나온다. 제가 그 얘기할 때 들으셨어요? 내가 화요일날까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번에 재보선이 관악하고 광주 말고 두 군데가 어딘지 안 나와. 하루종일 안 나와. 후보들도 안 나와.
하루 종일 천정배 무소속, 정동영 무소속 얘기만 나와. 그 지역에 야당 후보가 안 나온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근데 이거 웃기지 않냐? 어머,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에는 뭐 성남 중원, 인천 뭐 서구 강화을 뭐 이렇게 나오대? 그죠? 내가 화요일 이전에는 이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강화을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성남 중원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근데 오늘은 여러 후보들을 골고루 언급하더만. 물론 CBS만. CBS는 내가 감시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 CBS는 내가 3시간 동안 뜬 눈으로 감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CBS는 제대로 보도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언론들은 여전히, 나머지 종편은 여전히 천정배만 부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정동영이 사라졌어. 근데 오늘 CBS 보도에서는요, 아예 관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 관악은 언급 안 하는 게 유리한가 봐. 관악은 모 후보가 치고 올라갔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내가 그랬잖아. 광주하고 관악만 나와. 후보는 천정배 정동영만 계속 멘트를 들어보면 계속 그 이름만 반복적으로 나와. 다른 후보 이름 한 번 말할 때 천정배 정동영은 2번, 3번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정배 정동영만 듣는 거야. 그래놓고 인지도가 높다. 그렇게 또 여론조사 발표하잖아. 언론이 언론이 선거운동 하는 거야.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관악은 아예 그래서 기사로 안 다루는구만. 정동영을 그렇게 띄웠는데 이제 3.15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관악은 아예 덮고, 관악은 재보선이 있다는 거 숨기기로 하고, 그냥 이제 계속 천정배만, 오늘은 천정배 이름을 연속해서 한 1, 2분 안에 3번인가 4번을 말하더라고. 야. 그래놓고 만약에 이제 이 광주에서 천정배가 되면 새정연 패배! 아니, 새정연만 패배했나? 천정배가 되면 새누리도 패배한 거지? 언론 내 다음 스토리는 그거 아니야. 만약에 광주에서 천정배가 되면 새정연 패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막 설레발들 막 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번에 탈당했던 사람들 할복을 한다는 둥, 분신을 한다는 둥, 별지랄 다 해도 절대 복당시키지 마라.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당에 대해서 쌍욕하면서 탈당한 인간들 복당시키면 나 삭발하러 갈 거야. 나 문재인 대표네 당사 앞에 가서 삭발할 거야. 당에 대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나간 사람을 그걸 또 받아준다는 건 그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야. 어쩔 수 없이 그 당을 눈물겹게 찍은 사람들에 대한 그건 배신이라고. 그렇게 당의 명령을 어기고 따로 나가서 출마한 사람들을 말이에요. 복당시키자고 그런 새끼들이 누군지도 살펴봐야 돼. 새정연 지지자들은 앞으로 잘 봐야 돼요. 난 삭발하면 안 되는구나. 새정연 당원이 아니니까 난 삭발하면 안 되고, 새정연 지지자들 잘 봐야 돼. 누가 복당시키자고 얘기하는지, 복당시키자고 얘기한 새끼들 내년에 떨어뜨려야 돼. 그거는 그 당이 왜 있는 거야? 그 당 지지자들은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찍어? 박근혜 정권 심판하라는 그 마음 하나로 후보가 좀 모자라도 찍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지? 안 그래? 탈당해가지고 배지 달고 복당하겠다는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야 돼. 국회에선 20명이 20명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법안 하나도 못 내. 지켜보겠어. 복당시키기만 해봐. 나는 그날부터 내가 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매일매일 이름 걸어놓고 얘네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탈당을 했으면 탈당한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안 그래? 예. 뭐 취향 맞는 딴 당으로 가든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선거 판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자, 그니까 말이야. 손학규처럼
그 정말 은퇴해야 될 사람들이 그 너무 나는 근데 이번 재보선은 난 솔직히 관심이 없어. 난 이번 재보선 야당이 전패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야당이 싹 전패해갖고 그 새정치연합에 그 늙고 선수 많은 의원들 정말 전부 다 은퇴시켜야 된다고 봐.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돼. 나는 뭐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싹 이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슬프지 않아. 이번 기회에 그냥 새정치연합을 왜 의원들 싹 다시는 출마 못하게 해버려야 돼. 물론 쓸만한 의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 쓸만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3선 이상 지금 이 새정치연합에 3선 이상 의원들 전부 다 불출마시켜야 돼. 뭘 했어? 그동안 뭘 했냐고.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 뭐 했어? 이왕구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지 못한 미안하다? 그런 사람 떨어뜨려야 돼요. 누구야?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 원내대표야? 누구야? 이왕구 저 청문회 끝난 다음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물 흘렸다며. 그런 사람 떨어뜨려야 돼.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맨날 새정치연합이 안 돼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이 그 싹 떨어지면 이번 기회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해야 돼. 이 후보들 말이에요. 정말 65세 이상 출마 금지. 새누리 의원이 더 젊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나이가 어려. 평균 나이가. 새정치연합이 더 늙었어. 65세 이상 출마 금지. 그 다음에 4선 이상 출마 금지. 4선 이상이 뭐냐? 이제까지 3번 당선됐으면 4번째 출마하지 마라. 근데 출마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찍어줘야 돼. 아무리 2번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요? 찍지 말아야 돼. 그거 찍어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게 4선만 돼도요. 4선만 돼도 우리 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이 국회의원들하고 인맥이 넓어갖고 새누리당에서 온갖 가지로 꼬시면 다 넘어가. 그래서 멋모르는 초선 재선은 다시 뽑아줘도 3선까지 한 사람이면 4선부터 뽑아주면 안 돼. 4선부터는 뽑아주질 말아야 돼. 그건 4선은 뽑아주면 새누리당하고 안 달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야당이 정말 새로 거듭나려면 65세 이상 출마 금지, 4선 이상 출마 금지. 그거 못 해내면 내년 총선도 새누리당 압승이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개고생해야 돼, 국민들이. 누가 호구인데. 65세 이상 늙은 의원들 국회 아무도 오면 안 돼. 4선 이상 의원들도 아무도 오면 안 돼. 뭘 했어? 이명박 박근혜 그 할 때 뭐 했냐고. 자리만 차지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은 요즘 방송 재미있으시죠? 저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 방송이 그냥 재미로 듣는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해놓고 이걸로 또 시비를 걸어서 고소 고발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방송이에요. 예.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3개월을 살았어. 감옥 가서 3개월 살고 나오니까 허위사실을 유포를 안 했다더만. 근데 내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래. 내가 무슨 죄요? 그때 사실을 유포한 죄래. 씨발. 사실을 유포해서 징역형 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허위사실 유포하겠어? 나는 감옥을 가도 사실 유포로 가는 사람이야.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허위사실 있으면 니네가 증명을 해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물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닌데 혹시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실수는 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한 내용이 뭔지 너희들이 증거를 찾으면 올려. 게시판에 올리면 내가 방송 내용을 바로 잡을게. 됐지? 또 내가 사실을 유포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할 말은 내가 한다. 열이 펄펄 나갖고 내가 지금 머리도 안 돌아가고 얼굴 보이지? 내가 얼굴 막 열나는 거. 내가 지금 열이 펄펄 나요. 지금 방송할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했어.
여러분 오늘 제가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요. 예, 막 짜증내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 상태는 너무나 안 좋은데 우리 딸내미까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예.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 좋으면 내일 낮 2시 방송을 하는데 오늘처럼 나 진짜 오늘 아까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눈물 날라 그랬어. 내일 아침에 내일 상태가 제가 좋으면 예 방송을 낮 2시에 하고요. 네. 그 내일 상태가 안 좋으면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예. 그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가지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스티커, 그리고 초콜릿. 특히 스티커는요 제가 이제 마지막 걸 다 썼어요. 다음 주는 또 500명 방송해야 돼. 내가 재방송 할 때 500명 방이었잖아요. 스티커가 모자라서 1000명 방을 못 만들었어. 근데 오늘 아침 딱 보니까 2500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명 방 만들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3600개가 돼 있었구나. 예, 3400개 2500 더하기 900개 해갖고 오늘 아침 간신히 3400개 있어서 1000명 방을 했는데 예 괜히 했구나. 500명 방으로 할걸. 다음 주에 할걸. 아깝다. 예 하여튼 스티커가 모자라서 간신히 1000명 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또 별풍선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은 초콜릿이 불타는 10미니트 한 만큼 안 모였어. 불타는 10미니트 한 번 할 때 2000개인데 아직 2000개가 안 돼서 그 불타는 10미니트를 못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드디어 두구두구 오늘 추천해 주신 2944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3000명이 보면서 1000명이 추천 안 했다고. 예, 1000명은 설사할지어다 그랬더니 추천들 많이 하셨나봐요. 예, 방송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도망가 님들아. 예, 옷 갈아입고 녹색 설사할지어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각방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그 유튜브와 그 팟빵에 올려주시는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공님, 참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후원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해외에서는 시청만 해주셔도 됩니다. 국내에서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가능하시면 생방송 아프리카로 찾아오셔서 같이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세월호 1년 7번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예요. 저는 요즘도 교복을 입고 떼지어 길을 건너는 아이들 보면 울컥울컥 눈물이 납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나야 교복 입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도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게 될런지 저는 그날 아침 배가 침몰하는 걸 지켜봤던 그 상황이 정말 계속해서 악몽으로 떠올라요. 우리 국민들은 저와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특히 엄마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은 모두 그날 아침 250명이 물에 잠겨 죽던 그 장면을, 아니 304명의 일반인들까지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온 국민의 그 고통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세월호의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를, 이 트라우마를 낫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와 권력자들은 진상 규명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우리 손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서
우리의 고통의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고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의 행복한 서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실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생방송 때도 늦지 않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생방송까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분이었습니다. 다음 생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